예, 용접 일반, 특수용접, 각종 금속의 용접입니다. 예, 고탄소강입니다. 탄소 함유량이 높은 고탄소강일 경우 용접을 어떻게 하는가? 예, 1번. 탄소 함유량 증가로 급냉경화죠. 급냉경화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급냉경화라는 것은 냉각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조직에서 가열한 부분에, 열을 가한 부분에 냉각 속도가 빨라지면은 조직이 조밀해집니다. 금속의 조직이 조밀해지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용접 재료에서 배우실 텐데요. 슬립 현상이 일어나는데 조직이 클 때하고 작을 때하고 변형량이 틀려요. 그래서 조직이 클 때는 작은 하중을 줬을 때, 일정 하중을 줬을 때 얘가 하나의 조직이죠. 하나의 조직일 때 얘가 한 칸씩 밀리면은, 원자들이 한 칸씩 밀려가면은 변형량이 어떻게 되죠? 크게 변하죠. 그래서 얘가 이 상태일 때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죠? 한 칸씩 큰 양이 변할 수가 있는데 조직이 조밀해지면은 하중을 줬을 때, 똑같은 하중 줬을 때 얘가 한 칸씩 밀리죠, 얘도. 그래서 약간 움직여요. 약간 움직이다 보니까 큰 하중을 받았을 때 깨져버립니다. 이 하중을 넘지 못하고 얘가 변형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탄소강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열을 받고 그 냉각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밀해져 버립니다. 이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원래 조직보다 작은 원자 상태를 갖기 때문에 급냉에 의해서 경화, 그래서 쉬성이 발생하죠. 쉬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깨지는 현상. 쉬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급냉 경화를 방지를 해야겠죠. 급격하게 온도가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낮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열을 방지합니다. 큰 열량을 주지 않고 작은 열량으로 용접을 하게끔. 그래서 낮은 전류를 주고요. 낮은 전류로 용접을 하며 용접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용접 속도를 왜 느리게 하느냐? 전류를 줬을 때, 전류를 주면 여기 가열이 되죠. 가열이 됐다가 얘가 빨리 지나가게 되면은 온도를 살짝 받았다가 지나가 버리면은 냉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빨리 지나가면 빨리 냉각이 되니까 서서히 가면서 천천히 온도를 빼앗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 속도를 느리게 하고요. 그리고 용접 후에 신속히 풀림 처리를 한다. 풀림 몇 도씨죠? 전에 설명드렸죠? 예, 62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 25mm당 유지시간 예, 1시간씩 유지한다고 그랬죠. 기능사 시험 문제에는 보통 60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 25mm당 1시간 이렇게 나온 걸 찾으시면은 정답입니다. 왜냐면은 정확한 답은 이 답인데요. 학자마다 견해가 틀리고 보기가 보통 700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25분이당 1시간 또는 700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10mm당 1시간 600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의 가장 근사치를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사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열 및 후열 처리를 합니다. 예열이라는 것은 예열은 온도를 가열을 했다가 냉각을 하게 되면은 온도를 줬다가 끊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만 가열을 했습니다. 여기만 가열을 했다가 온도를 끊어줘 버리면은 가열을 끊어주면은 모자에 전체로 이제 열이 전달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열이 전달되면서 냉각 속도가 빨라져요. 그쵸? 그래서 미리 전체를 가열을 합니다. 전체를 가열하면 똑같은 온도가 되죠. 뜨거운 온도에서 여기만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온도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가는 냉각 속도가 낮아지죠. 서서히 같이 전체가 같이 냉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열이 끝난 다음에 후열 처리를 합니다. 후열은 똑같이 가열한 다음에 용접을 한 다음에 이 부분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또 냉각 속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전체를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냉각 속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열은 용접 전에, 예열은 가공 전에 하는 열 처리고요. 가공 전에 가열을 하는 걸 말하고, 후열은 가공 후 다시 가열을 합니다. 왜? 급열 급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급열 급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열과 후열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용접봉은 저수소계를 사용합니다. 저수소계는 균열의 감수성이 우수하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저수소계 이 뭐죠? 4316 수소 함유량이 몇 %입니까? 일반 용접봉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여놨다고 했죠? 10분의 1로 줄여져 있기 때문에 저수소계 용접봉은 수소의 함유량이 10분의 일반 용접봉에 비해서 10분의 1이고요. 균열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용접봉이죠. 그래서 작업성은 떨어지지만 기계적 성질은 우수한 용접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철입니다. 주철은 보통 탄소 함유량이 2% 이상입니다. 탄소량 2.0% 이상을 갖다가 주철이라고 합니다. 2.0% 이상을 주철이라고 하는데요. 수축이 크고요. 가열했다가 냉각이 되면은 줄어드는 양. 그래서 수축이 크고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기포가 발생이 많으면서요. 급열급냉으로 용접부의 백선화로 절삭 가공이 곤란하며 이런 이유로 용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철은 백선화라는 것은 백선화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미리 설명을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보통 주철 있죠? 보통 주철이 있습니다. 그냥 주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죠? 한번 깨진 거 모습 보셨습니까? 반 자르면은 어떤 색깔 나오죠? 회색이 나오죠? 이게 회색입니다. 보통의 단면의 색깔, 보통 주철의 반면의 색깔이 회색이에요. 회색인데 이걸 회주철이라고 하죠. 보통 회주철이라고 하는데 이 회색의 주철에다가 여러분이 용접을 합니다. 깨져가지고 가열을 하기 위해서 접합을 하기 위해서 열을 가하시면은 열을 가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용융이 돼서 녹았다가 방금 드린 것처럼 급열 급냉이 되면은 냉각이 빨리 되게 되면 이 단면의 색깔이 백색이 됩니다. 백색. 그래서 백주철이 돼요. 주철의 종류에 백주철이 있습니다. 얘보다는 훨씬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단해지면서 여기는 회주철이고 여기는 백주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재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한 충격에 떨어져 나와버려요. 용접 터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백주철, 백선화라는 것은 이 용접 부분이 백주철화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져서 날아가 버려요. 가열된 부분이. 그래서 이 백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열과 후열을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용접 전에 가열을 하고 용접 후에 다시 가열하고 그래서 똑같이 냉각이 되게끔 전체 조직이 똑같이 냉각이 되게끔 가열을 하는 것을 예열과 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열과 후열의 온도는 후열은 500에서 550도, 보통 예열은 200에서 300도씨 정도 가열을 합니다.
예, 붕사는, 그래서 용재료는 붕사 15%, 탄산수소 나트륨 70%, 탄산나트륨 15%, 알루미늄 분말 소량을 혼합재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주철의 보수 용접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잘 하세요. 주철의 보수 방법 4가지. 첫 번째가 스터드법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드린 걸 보시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되죠. 특수용접, 전에 드렸던 특수용접 있죠? 특수용접 밑에 보시면은 4가지 주철의 보수 방법 4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기 바라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철의 가열을 하게 되면 백선화로 인해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주철에다가는 최소한의 열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열로 용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스터드법입니다. 스터드법. 스터드 볼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스터드법. 스터드 볼트는 이렇게 봉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사산이 파져 있습니다. 나사산이 파져 있고 볼트 머리는 없어요. 그냥 나사산만 있는 볼트를 얘기합니다. 이 볼트를 갖다가 여기다가 박습니다. 주철에 접합하고자 하는 표면에다가 박아요. 해서 끼워 넣죠. 양쪽 면에. 왜 하느냐? 설명드린 것처럼 주철 표면에다 가열을 하면은 조직이 틀려지죠. 백선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박은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용접을 하는 겁니다. 이 용접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조직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지만 얘네들은 뭘 하죠? 얘네가 바로 기둥이죠.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철을 접합 부부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접합할 때, 콘크리트 그렇게 쌓을 때 안에다 철심 넣는 거와 같은 역할이죠.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스터드법입니다. 스터드법. 스터드법이고요. 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거 설명하면서 하나 더 설명을 해보죠. 전에 했던 방법 수업 내용입니다. 환봉이나 핀, 환봉, 핀, 볼트 등을 접합하는 방법 뭐였죠? 예, 스턴 용접이었죠. 그것도 어떻게 쓴다 그랬죠? 고가 설치할 때 철판 위에다가 박아서 콘크리트에 철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얘하고 똑같은 방법이 로킹법이 있습니다. 4번이죠. 4번 보시면은 4번 스터드 볼트 대신에 이제는 주철 표면을 갖다가 고랑을 팝니다. 주철 표면에 고랑을 파서요. 얘가 바로 스터드 볼트 역할을 하게끔 반대쪽에도 접합부 표면에다가 고랑을 파서 그림이 좀 희한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용접을 하는 방법. 이게 바로 로킹법입니다. 로킹.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얘는 대신에 스터드 볼트를 박은 거고요. 얘는 줄절 표면을 깎아갖고 지지대를 만들었죠. 지지대를 만들어서 접합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로킹법입니다. 로킹법이고요. 그 다음이 버터링법이 있습니다. 버터링법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죠. 마모된 주철부에다가 주철과 각 비슷한 재질로 먼저 용접을 합니다. 주철과 가까운 재질로 용접을 하고요. 가까운 재질로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표면만 재용접해서 재질의 차이를 약간씩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합하는 방법이 바로 버터링입니다.
이거는 보통 가르쳐드리면 안 잊어먹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과자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과자 이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안 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버터링법. 이거 마지막으로 주철부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